그래, 이혼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어요. 우리 가문에 더러운 피를 섞어놨으니 이제 나가거라. 장애 유전자를 가진 년이 이 집에 더 있을 생각은 마.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며느리는 창피함과 분노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부산 현대중공업에서 용접 토치를 든 몇 안 되는 여성 기술자였어요. 1994년 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호철과 함께 회사 내 모범 부부로 불렸고, 제 용접 실력은 남성 동료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특히 알루미늄 정밀 용접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수진아, 오늘도 완벽하네. 김 팀장님이 제가 마친 용접 작업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9개월까지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뱃속 아기에게 엄마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보고 있지?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아기도 저처럼 강한 아이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수진아, 이제 그만 쉬어. 호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하복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호철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가 곧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응급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호철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깨어났을 때 들은 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선천적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철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내 몸이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한 게 잘못인가요? 용접 연기 때문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어요. 너무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이 아기를 더욱 아프게 보이게 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호철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간병인들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회사 동료들이 문병을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수진아, 푹 쉬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김 팀장님이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관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호철도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수진 씨, 사무실로 오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은 냉랭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현장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애아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언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임신 중에도 사고 한 번 없었잖아요. 하지만 인사팀장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조마저 등을 돌렸어요.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던 김 부장이 독도에서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김 부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여성 근로자 문제는 복잡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회사 방침을 어길 수가 없어. 동료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철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췄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호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승진도 어려워졌고 정상적인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그가 말을 흐렸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때 시어머니 황블레 여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래, 이혼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우리 가문에 더러운 피를 섞어놨으니 이제 나가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장애 유전자를 가진 년이 이 집에 더 있을 생각은 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재수 없는 년. 짐 싸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호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빌어봤자 소용없어. 못된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담았어요. 결혼 반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호철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부산역까지 걸어갔어요.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차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첫 기차표를 샀어요. 서울행이었습니다. 갈 곳도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부산의 조선소가 멀어져 갔어요. 한때 제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온 저는 구로공단 쪽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월세 10만 원짜리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정도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여자가 용접을? 그것도 장애아 낳은 여자가?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력은 인정하지만 우리 회사 분위기상 어려울 것 같네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제 이력서는 휴지통으로 날아갔습니다. 일주일째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용접 기술자로는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마지막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벽보를 봤습니다. 용접 보조 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자가 건설 현장에서 뭘 하겠어? 용접 보조라도 할게요. 제발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3만 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용접 장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지만 참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 가능해요? 편의점 사장이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건설 현장에서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다시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핑 돌더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스팔트가 차가웠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 대학생이 가가와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대학생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되겠어요. 제 기술을 살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용접 기술을 연마했어요. 쪽방에서 작은 토치로 연습했습니다.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지만 참았어요. 도서관에서 금속공학 책을 빌려 읽었어요. 특히 정밀 용접과 예술 조형물 제작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공부했어요. 1999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알루미늄 파이프 용접이 필요했습니다. 숙련공들도 어려워하는 작업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구멍이 뚫려. 용접사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현장 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용접 보조가?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토치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용접을 시작했어요. 완벽한 용접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프로 수준인데? 동료들이 놀랐어요. 소장도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 용접사로 일할래요? 일당을 2배로 올려줄게요. 그날부터 용접사로 승격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속 예술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사로 반지를 만들고 얇은 철판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홍대 앞에서 팔았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젊은 여대생이 물었어요. 네, 용접으로 만들었어요. 신기해요. 하나 살게요. 첫 번째 판매였어요. 5,000원을 받았지만 100만 원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박수진이야. 토치를 든 손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어요. 밤늦게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2004년 드디어 작은 금속공예 작업실 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벗어나 홍대 근처 지하 작업실이었어요. 철의 마음, 좋은 이름이네요. 첫 번째 손님이 말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액세서리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차 큰 조형물까지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티타늄 용접 기법을 개발했어요. 가볍고 강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다른 금속 작가가 물었어요. 독학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개발했거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2014년 대형 건물에 예술 조형물을 만드는 계약을 따냈어요. 인정받는 금속 예술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작업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작업실에서 새로운 조형물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든 날이었어요. 저는 대형 병원에서 주문한 치료용 보조기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사회복지사 차민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민호가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30년 전 부산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아이에 대해 아시나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30년 전 부산 뇌성마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이 뚝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후 복지시설로 보내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 현재는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런데 최근에 생모를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혈액형과 출생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혈액형이 일치했습니다. 출생 날짜도 정확했어요. 틀림없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우빈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진흥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빈이 그 이름을 입으로 말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뇌성마비 아동치료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호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있다니. 그런데 이걸 보시면 민호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작은 철제 팔찌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 아기에게 채워준 팔찌였습니다. 가는 철사를 정교하게 꼬아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손으로 팔찌를 만지며 말했어요.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 손목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크게 만들었거든요. 추억이 밀려왔어요.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팔찌. 30년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말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이가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써서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빈 씨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생모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어.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며칠 후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우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 전에 진실을 담았어요. 그 작은 팔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썼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눈물로 편지가 얼룩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민호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답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거부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우빈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작업실로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드디어 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30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주말이 오기까지 매 순간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작업실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30년간 변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제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빈이 작업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가 제 아들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눈매가 어릴 적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빈이 작업실 안을 둘러봤어요. 제가 만든 철제 조형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작품들이군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섬세하네요. 저도 금속 공예를 취미로 하는데 이런 정교한 용접은 처음 봐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도 금속 공예를 해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뭔가 끌리더라고요. 우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인상적이에요. 우빈이 벽에 걸린 작은 조형물을 가리켰어요. 아이 모양을 한 철제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를 형상화한 작품인가요? 예, 그래요. 목이 메었어요. 그 작품은 제가 우빈을 그리며 만든 것이었거든요. 우빈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철제 팔찌였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순간 확신이 됐어요. 얘가 내가 만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간직해왔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팔찌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제가 새긴 작은 하트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복지원에서 자랄 때도 의대를 다닐 때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우빈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이 팔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어요. 30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의자를 권했어요.
우빈이 자리에 앉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지원에서 자라면서 정말 많은 수술을 받았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걷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같은 처지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지금은 뇌성마비 아동치료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 받았던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가슴이 뿌듯했어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와 회사에서 압박이 있었고, 당시엔 정보도 부족했거든요. 압박이요? 장애아 아버지라는 낙인이 두려웠나 봐요. 승진에 영향을 줄까 봐서.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시대였나 보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30년간 그 죄책감에 살았거든요. 우빈이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이제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아이로 자랐는지 놀라웠어요. 그때 갑자기 호철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누구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호철 씨 부인이시죠? 병원에 빨리 오세요. 저는 이미 이혼한 임종을 앞두고 계속 찾으세요. 우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셔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가줄까요? 정말요? 네. 저도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부산의 병원에서 만난 호철은 가난 말기로 거의 시한부였어요. 야윈 얼굴에서 제가 알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우빈이에요. 아버지, 호철의 눈이 커졌어요. 우빈이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죽음을 앞둔 그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때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어. 목소리가 약했어요. 장애아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승진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의료진과 짜고.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치료 가능한 상태였어. 경미한 뇌손상이었는데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회사 내 정치적 이유로 포기하도록 압박받았어. 우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네요. 호철이 우빈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잘 자랐어요. 며칠 후 호철이 세상을 떠났어요. 유산 중 일부를 우빈에게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작업실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우빈이 제안했어요. 제 의학 지식과 어머니의 기술을 합치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 보조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의 정밀 용접 기술로 맞춤형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만들고 저는 의학적 설계를 담당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겠네요. 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철의 마음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단순한 예술 작업실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빈과 함께 일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거든요.